저녁 노을이 아파트 창문을 부드럽게 물들이고 있었다. 거실에는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온기를 더하며 퍼져나갔다. 강지우는 아들 민준의 작은 밥그릇에 하얀 쌀밥을 담아주었다. 6살배기 아들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알록달록한 로봇을 조립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지훈에게 이 평화로운 저녁 식사 시간은 지난 6년간 그가 쌓아 올린 견고한 성체이자 과거의 유령들로부터 자신과 아들을 지켜주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의 삶은 이제 오직 민준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민준아, 로봇은 이제 그만하고 밥 먹어야지. 다 식겠다. 지훈이 부드럽게 말하자 민준은 아쉬운 표정을 지으면서도 순순히 로봇을 내려놓았다. 아이의 작은 세상은 아빠의 말이 곧 법이었다. 지훈은 아들의 입가에 묻은 밥풀을 꼼꼼하게 닦아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국토정보원 NIS의 칠흑 같은 그림자 속에서 살았던 과거는 이제 먼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그는 더 이상 위험한 작전의 중심에 서지 않았고 그의 손은 총 대신 아들의 작은 손을 잡는데 익숙해져 있었다. 그들은 함께 저녁을 먹고 지훈은 민준이 오늘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잘거리는 것을 들었다. 친구와 다툰 이야기, 새로 배운 동요, 그리고 점심으로 나온 떡볶이가 얼마나 맛있었는지에 대한 열정적인 설명까지. 지훈은 모든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며 맞장구를 쳐주었다. 그의 세상은 이 작은 아이의 웃음소리와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고 그는 그것에 무한한 만족감을 느꼈다. 과거의 공허함과 상실감은 아들의 존재로 인해 서서히 치유되고 있었다. 식사가 끝난 후 거실 한쪽 구석에 놓인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대부분은 지루한 경제정책이나 정치인들의 공방에 관한 내용으로 그들의 평화로운 저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배경 소음일 뿐이었다. 지훈이 과일 접시를 들고 소파로 향하는 동안 민준은 다시 자신의 로봇 군단을 지휘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평범하고 안정적인 저녁이었다. 바로 그 순간까지는 앵커의 목소리, 톤이 바뀌며 새로운 코너를 소개했다. 화면은 기자회견장으로 전환되었고 단상 위에는 날카로운 네이비색 정장을 입은 한 여성이 서 있었다. 그녀는 침착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자신의 정책 비전을 설명하고 있었다. 화면 하단에는 무소속 국회의원 후보 한서연이라는 자막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지훈은 무심코 화면을 스쳐 지나가려다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다. 그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는 듯한 기분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소파 위에서 로봇을 가지고 놀던 민준의 작은 손이 허공을 향해 뻗어 나갔다. 아이의 끈적끈적한 손가락이 정확하게 텔레비전 화면 속의 여자를 가리켰다. 아이의 눈은 기묘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너무나도 맑고 분명한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그 한마디는 평화롭던 저녁의 공기를 찢고 지훈의 영혼에 아물지 않은 6년 전의 상처를 다시 헤집어 놓았다. 엄마,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했다. 지훈의 손에 들려있던 포크가 접시 위로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지만 그는 그 소리를 인지하지 못했다. 국토정보원에서 수년간 훈련받으며 몸에 밴 본능이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을 유지하라고 비명을 질렀다. 표정을 관리하고 감정을 통제해야 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이미 거대한 댐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걷잡을 수 없는 기억의 홍수가 그를 덮쳤다. 비에 젖은 아스팔트 냄새 차갑게 빛나던 강철의 섬광 절박하게 그의 손을 잡았던 그녀의 온기, 그리고 그녀가 사라진 아침의 오글시틀리 정적까지. 지훈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민준아, 뭐라고 했어? 그의 목소리는 스스로 듣기에도 낯설게 잠겨 있었다. 민준은 아빠의 혼란스러운 표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화면을 가리키며 천진난만하게 말했다. 엄마다, 엄마 맞아. 아이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의심도 없었다. 지훈은 화면 속의 여자를 다시 바라보았다.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리 없었다. 조금 더 성숙해지고 세련되어졌지만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은 분명 한서연 그녀였다. 그날 밤 지훈과 서연은 폭우가 쏟아지는 항구의 낡은 창고에서 처음 만났다. 당시 비밀 임무를 수행 중이던 지훈은 무기 밀매 조직을 추적하고 있었고 서연은 그 조직의 비리를 파헤치던 잠입 취재 기자였다. 그녀는 조직에게 발각되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고 지훈은 임무와 상관없이 본능적으로 그녀를 구했다. 그 하룻밤 동안 그들은 쫓기는 신세가 되어 어둠 속에서 서로의 상처와 두려움을 공유하며 잠시나마 서로에게 기댔다. 그리고 동이틀 무렵 그녀는 쪽지 한 장만을 남긴 채 연기처럼 사라졌다. 지훈은 아들을 위해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니야, 민준아.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이야. 우리 아들 엄마가 보고 싶었구나. 그는 서둘러 텔레비전을 끄고 민준을 품에 안았다. 아이의 작은 몸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가 그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조금은 진정시켜주는 듯했다. 하지만 민준은 고개를 저으며 아빠의 품에서 빠져나오려 했다. 아니야, 아빠. 정말 엄마란 말이야. 똑같이 생겼어. 아이의 고집스러운 주장에 지훈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아이에게 엄마에 대해 이야기해 준 적이 거의 없었다. 민준이 엄마의 존재에 대해 물어볼 나이가 되었을 때 그는 그저 아주 멀리 여행을 떠났다고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고 막연하게 둘러댈 뿐이었다. 서연의 사진 한 장 보여준 적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민준이 그녀를 알아볼 수 있단 말인가? 핏줄의 이끌림이라는 비과학적인 말을 믿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인지 지훈은 판단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의 질문들로 폭발할 것 같았다. 그날 밤 민준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에야 지훈은 서재로 들어와 컴퓨터를 켰다. 그는 몇 겹의 암호로 잠겨있는 파일을 열었다. 화면에 흐릿한 사진 한 장이 떠올랐다. 6년 전 그날 밤 정신없는 와중에도 그가 몰래 찍어두었던 서연의 모습이었다. 경계심을 풀고 잠시 웃어 보이던 텔레비전 속의 세련된 정치인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연약함과 불안함이 담긴 얼굴이었다. 사진 속의 그녀와 화면 속의 그녀는 분명 동일 인물이었다. 유령은 실제했고 6년 만에 그의 세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녀는 왜 사라졌을까? 그날 밤 이후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그녀는 왜 이제 와서 그것도 가장 눈에 띄는 방식으로 세상에 다시 나타난 것일까? 지훈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그녀가 다시 나타났다는 것은 6년 전 그녀를 사라지게 만들었던 그 위험 또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라는 의미였다. 그리고 이제 그 위험은 더 이상 그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에게는 지켜야 할 아들 민준이 있었다. 지훈은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지만 그의 눈에는 그저 칠흑 같은 어둠만이 보였다. 지난 6년간 애써 쌓아 올린 평화로운 일상이라는 성벽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알 수 있었다. 이 작은 균열이 곧 걷잡을 수 없는 폭풍을 몰고 와 자신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 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풀리지 않은 과거의 진실을 위해서라도 그는 다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를 해야만 했다. 한서연이라는 이름의 폭풍 속으로 컴퓨터 화면에 희미한 불빛이 강지훈의 굳은 얼굴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다. 사진 속 한서연의 모습은 6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다가왔다. 창밖에서는 마치 그날 밤을 재현하듯 차가운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톡톡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는 그의 기억을 과거에 어느 폭풍우 치던 항구 도시로 이끌었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 밤,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그 밤으로의 잔인한 초대장이었다. 6년 전 그는 국토정보원
NIS 외 최정계 현장 요원이었다. 그림자처럼 움직이고 흔적 없이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그의 삶의 방식이었다. 그날 밤 그는 부산의 한 부둣가에서 대규모 무기 밀매 조직의 거래 현장을 감시하고 있었다. 끈적끈적한 바다 냄새와 녹슨 쇠, 그리고 서서히 내리기 시작하는 비가 뒤섞여 불길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의 모든 신경은 거래 대상인 거물급 인사를 향해 곤두서 있었다. 작전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 조직 내부의 배신으로 총격전이 벌어졌고 고요했던 부두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지우는 훈련받은 대로 침착하게 대응하며 상황을 주시했다. 그의 임무는 개입이 아니라 정보 수집이었기에 그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몸을 숨기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의 시야에 한 여자가 들어왔다. 컨테이너 더미 사이에서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모습이었다. 처음에는 조직의 내부 다툼에 휘말린 단순한 민간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움직임은 평범하지 않았다. 공포에 질려 있으면서도 그녀의 눈은 침착하게 탈출로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는 작은 데이터 칩이 단단히 쥐어져 있었다. 그 순간 지우는 직감했다. 그녀는 이 사건의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라 핵심적인 무언가를 쥐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그의 임무 수칙은 민간인과의 접촉을 금하고 있었지만 그는 망설일 수 없었다. 지우는 그림자 속에서 뛰쳐나와 그녀를 향해 달려드는 조직원 2명을 소리 없이 제압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란 그녀의 눈이 커졌다. 지우는 그녀의 팔을 잡아 끌며 속삭였다. 살고 싶으면 따라와요.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단호한 눈빛에서 알 수 없는 신뢰를 느꼈는지 순순히 그를 따랐다. 그들은 빗발치는 총알을 뚫고 미로 같은 컨테이너 사이를 달려 부두를 빠져나왔다. 그들이 몸을 피한 곳은 부두 근처의 허름한 모텔이었다. 창문 밖으로는 여전히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고 낡은 창틀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방 안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다. 흠뻑 젖은 옷을 입은 채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경계하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그녀였다. 누구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롭게 살아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한서연 자신을 시사잡지 기자라고 소개했다. 서연은 자신이 태양그룹이라는 거대 기업의 비자금 조성과 정관계 로비에 대한 증거를 수년간 추적해왔다고 털어놓았다. 오늘 밤의 무기 밀매 역시 태양그룹이 배후에 있었으며 그녀가 손에 쥔 데이터 칩에는 그 모든 것을 증명할 결정적인 자료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증거를 확보하려다 조직에게 발각되었던 것이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지우는 태양그룹이라는 이름이 NIS의 감시 목록에도 올라있는 위험한 존재임을 떠올렸다. 지우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 그저 보안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만 둘러댔다. 그것이 현장 요원의 철칙이었다. 하지만 그는 서연의 눈에서 자신과 같은 종류의 고독과 집요함을 보았다. 거대한 악에 맞서 혼자 싸우고 있는 동지애와 같은 감정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치료해주며 조금씩 경계를 풀었다. 빗소리를 배경 삼아 그들은 각자의 세상에서 겪어야 했던 위험과 신념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밤 위험과 두려움 속에서 피어난 감정은 강렬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에서 위안을 찾았다. 세상의 모든 거짓과 기만으로부터 벗어나 오직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듯한 순간이었다. 위험한 세상 속에서 외롭게 싸워온 두 영혼은 하룻밤의 안식처에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절박하게 서로를 원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끌림이 아니었다.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내일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 현실 속에서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하지만 아침이 밝았을 때 지훈의 옆자리는 차갑게 비어 있었다. 방 안에는 그의 온기만이 남아있을 뿐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 쪽지 한 장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거기에는 알아보기 힘든 글씨체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 태양이 떠오르면 그림자는 사라질 거예요. 나를 찾지 마요. 살아남아요. 태양이라는 단어에 지우는 직감했다. 그것은 태양그룹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날 이후 지우는 비공식적으로 NIS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그녀의 행방을 쫓았다. 하지만 한서연이라는 기자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모든 기록이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다. 그녀의 신상 정보 기사, 심지어 그녀가 일했다는 잡지사조차 얼마 안 가 폐업했다. 마치 거대한 손이 그녀와 관련된 모든 흔적을 세상에서 도려낸 것 같았다. 그는 태양그룹의 거대한 힘과 마주했고 더 이상 추적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했다. 그리고 몇 달 후 그는 서연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시 현재. 지우는 컴퓨터 화면 속 사진을 닫았다. 과거의 기억은 더 이상 희미한 상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민준의 존재로 인해 그의 삶의 일부가 된 현실이었다. 서연이 남긴 쪽지의 의미를 이제는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그녀는 스스로 그림자가 되어 태양그룹이라는 거대한 어둠 속으로 사라졌던 것이다. 그리고 6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스스로 태양이 되어 세상에 다시 나타났다. 이것은 그녀의 전쟁 선포였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혼란스러워하는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한 아이의 아버지였고 그의 아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모든 위협에 맞서 싸워야 할 의무가 있었다. 서연의 등장은 6년 전의 적들을 다시 불러 모을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서연의 가장 큰 약점이 될, 혹은 이미 약점이 되어버린 자신과 민준이 될 터였다. 그는 이제 방관자가 될 수 없었다. 이 전쟁은 좋든 싫든 그의 전쟁이기도 했다. 그는 가장 먼저 한서연이라는 정치인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내야 했다. 그녀가 지난 6년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녀의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녀의 진짜 목표는 무엇인지, 또한 태양그룹의 현재 상황과 그들의 움직임도 파악해야 했다. 그는 서재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과거의 자신과 연결된 낡은 위성 전화를 꺼내 들었다. 이제 다시 그림자 속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다. 평화로운 일상은 끝났다. 낡은 위성 전화기 너머로 익숙하지만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강 선배, 정말 선배 맞으십니까? 전 국토정보원 후배이자 지금은 한직으로 밀려나 사이버 보안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민석 팀장이었다. 그는 지훈이 가장 신뢰했던 팀원 중 한 명이었다. 지훈은 목소리를 낮춰 용건을 말했다. 그의 사적인 감정을 배제한 마치 과거, 현역 시절로 돌아간 듯한 건조하고 냉정한 톤이었다. 김 팀장 오랜만이야. 개인적인 부탁이 하나 있어. 한서연이라는 인물에 대해 알아봐 줬으면 해. 무소속 국회의원 후보. 지난 6년간의 행적, 특히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공백기에 대한 모든 정보가 필요해. 비공식적인 루트로 내 이름은 절대 거론되지 않게. 그는 의뢰인에게 의뢰받은 보안 컨설팅인 것처럼 이야기를 꾸몄다. 하지만 김민석은 지훈의 목소리에서 단순한 업무 이상의 무게감을 느꼈을 것이다. 전화를 끊은 지훈은 자신만의 전쟁을 시작했다. 그의 서재는 평범한 아버지의 공간이 아닌 최첨단 장비로 가득한 작전 본부로 변모했다. 그는 능숙하게 여러 개의 모니터를 동시에 다루며 한서연의 모든 공개된 정보를 긁어모았다. 그녀의 선거 캠프 홈페이지 후원자 명단, 과거 인터뷰 기사, 소셜미디어 계정까지. 그는 거대한 퍼즐 조각을 맞추듯 흩어져 있는 정보들 속에서 그녀의 진짜 모습을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녀의 지난 6년은 마치 전문적으로 세탁된 것처럼 깨끗했다. 몇몇 해외 봉사활동 기록과 학술 세미나 참석 이력 외에는
어떠한 사적인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마치 유령처럼 살았던 6년이었다. 지우는 그녀가 자신을 철저히 숨기며 때를 기다려왔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 던진 출사표가 바로 이번 국회의원 선거라는 것도. 그녀는 어둠 속에서 힘을 키워 이제 양지로 나와 싸우려 하고 있었다. 지훈의 일상은 두 개의 세계로 나뉘었다. 낮에는 그는 여전히 다정한 아버지였다. 민준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함께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서점에 들러 아이가 좋아하는 공룡책을 사주는 평범한 일상을 보냈다. 사람들은 그의 모습에서 과거 국토정보원의 엘리트 요원이었던 이레이저 이레이서리의 그림자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완벽하게 지우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는 다시 어둠 속의 사냥꾼으로 돌아갔다. 민준이 잠든 후 그는 밤새도록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킹에 가까운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며 보이지 않는 적의 실체를 추적했다. 이처럼 극단적으로 다른 두 세계의 경계에 서 있는 것은 아슬아슬한 외줄타기와 같았다. 하지만 그는 민준의 평화로운 세상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다시 한번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었다. 그것이 그의 유일한 신념이자 존재 이유였다. 위협의 첫 신호는 아주 미세하게 찾아왔다. 그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며칠째 같은 위치에 세워져 있는 낯선 검은색 세단. 유치원 앞에서 아이들을 기다리는 학부모들 사이에 섞여있던 어딘지 부자연스러운 시선의 남자. 집안의 네트워크 보안 로그에 남은 미세한 침입 시도 흔적. 평범한 사람이라면 절대 알아챌 수 없는 작은 이상 징후들을 지훈의 훈련된 감각은 놓치지 않았다. 적들이 자신의 존재를 알아챘다는 신호였다. 그는 겉으로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다. 여전히 민준과 웃고 떠들며 평소와 같은 일상을 유지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날카로운 경계심이 곤두서 있었다. 그는 적들의 방식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곧바로 공격해오지 않는다. 먼저 상대를 관찰하고 약점을 파악하고 가장 효과적인 순간에 덫을 놓는다. 그리고 지훈에게는 너무나도 치명적이고 명백한 약점이 하나 있었다. 바로 아들 민준이었다. 며칠 후 지훈은 자신을 향한 감시가 단순한 의심이 아닌 사실임을 확인하기 위해 움직였다. 그는 일부러 민준을 데리고 복잡한 동대문 시장으로 향했다. 활기찬 시장의 인파 속에서 그는 자연스럽게 민준의 손을 잡고 걸으며 가게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뒷모습을 살폈다.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회색 야구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끈질기게 그들을 뒤쫓고 있었다. 그의 움직임은 어설픈 사설 탐정이 아닌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자의 것이었다. 그날 저녁 지훈은 김민석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선배 이상합니다. 한서연 후보의 자료는 대부분 접근이 가능한데 유독 6년 전 그녀가 소속되었던 시사 잡지와 관련된 기록만 전부 삭제되어 있습니다. 마치 국가기관급에서 직접 손을 쓴 것처럼요. 그리고 선배가 요청한 직후부터 제 계정 주변으로 미심쩍은 트래픽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했습니다. 김민석의 경고는 지훈의 의심에 쐐기를 박았다. 적은 이미 자신들의 정보망에 접근했다는 사실조차 파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보이지 않던 적은 간접적이지만 너무나도 선명한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다. 그날 유치원에서 돌아온 민준이 해맑게 웃으며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아빠, 오늘 유치원 앞에서 어떤 아저씨가 아빠 친구라면서 이거 줬어요. 아빠 이름도 알고 있었어. 지훈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민준을 안심시키며 상자를 받아 들었다. 상자 안에는 고급스러운 벨벳 위에 체스말 하나가 놓여 있었다. 검은색 나이트였다. 그것은 명백한 메시지였다. 우리는 너를 알고 있다. 네 아들의 위치도 알고 있다. 너는 이제 이 게임의 플레이어 중 하나일 뿐이다. 지훈의 온몸에서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아들 앞에서 간신히 이성을 붙잡았다. 그는 민준을 부드럽게 안아주며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다. 아빠 친구가 장난쳤나 보네. 다음부터는 모르는 아저씨가 주는 건 받으면 안 돼요. 알았지? 그날 밤 지우는 민준의 방에 최신형 도청 탐지기와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다. 그가 민준을 위해 쌓아 올렸던 평화로운 안식처는 이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아들을 지켜야 하는 견고한 요새가 되어야만 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모니터를 통해 잠든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고르고 평온한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그는 차가운 분노를 곱씹었다. 이제 더 이상 적의 움직임을 기다리며 방어만 할 수는 없었다. 그들이 선을 넘었다. 먼저 공격을 시작한 것은 그들이었다. 지우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권총 한 자루를 꺼내 익숙한 손길로 분해하고 조립했다. 차가운 강철의 감촉이 그의 손에 다시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아버지 강지훈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다시 괴물이 될 수 있는 남자 이레이저였다.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은 이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는 이 전쟁에서 절대 패배할 수 없었다. 깊은 밤 선거 캠프에 불이 모두 꺼진 후에도 한서연의 집무실은 환하게 밝혀져 있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와 대중의 환호 속에서 당당하게 연설하던 정치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지금 이곳에는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복수의 칼날을 갈아온 지치고 예민하지만 강철 같은 의지를 지닌 한 명의 전략가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모니터에 떠있는 자신의 선거운동 관련 기사들을 무표정하게 훑어보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기사의 내용이 아닌 그 기사들에 달린 댓글과 소셜미디어의 반응을 분석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 대중의 열광과 지지 속에서 그녀는 자신을 향해 뻗어오는 적의 희미한 그림자를 찾고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고요한 물에 던져진 거대한 돌멩이와 같았다. 그리고 그 파문은 분명히 썩은 늪의 가장 깊은 곳에 웅크리고 있는 괴물을 자극했을 터였다. 모든 것은 그녀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때 집무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리고 비서실장이자 그녀의 유일한 동지인 박소진이 들어왔다. 소진은 과거 서연희 기자 시절 아끼던 후배였다. 서연이 잠적한 이후에도 비밀리에 그녀를 도우며 6년간의 전쟁을 함께 준비해온 동지였다. 소진은 보안 처리된 태블릿 PC를 내밀며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다. 후보님 예상대로 태양그룹 쪽에서 움직임이 보입니다. 우리 캠프 주변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었고 몇몇 후원자들에게 은밀한 접촉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서연의 입가에 희미하지만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드디어 미끼를 물었군. 그녀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묻어났다. 그녀가 지난 6년간 어둠 속에서 숨죽여야 했던 이유는 단 하나, 바로 태양그룹의 회장 최진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였다. 6년 전 그녀는 최 회장의 비자금 내역이 담긴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지만 그의 권력은 상상 이상으로 거대했다. 당시의 그녀로서는 정면으로 맞서 싸울 힘이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스스로 사라지는 길을 택했다. 강지훈이라는 남자에게 예기치 않은 도움을 받고 하룻밤의 안식을 얻었지만 그녀는 그를 자신의 위험한 싸움에 끌어들일 수 없었다. 그에게서 느껴지는 동질감과 연민이 깊었기에 더욱 그랬다. 그를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에게서 멀어지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해외를 떠돌며 신분을 세탁하고 해커와 정보원을 고용해 비밀리에 태양그룹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며 힘을 키웠다. 그녀는 단순한 먹잇감이 아니었다. 살아남기 위해 도망친 것이 아니라 괴물을 사냥하기 위해 스스로 몸을 웅크린 사냥꾼이었다. 그녀는 최진철의 약점을 파고들었고 그의 정적들과 비밀리에 손을 잡았으며 언론과 대중을 자신의 방패이자 창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6년의 준비 끝에 그녀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정치라는 갑옷을 입고
세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이제 먹잇감과 사냥꾼의 위치는 뒤바뀌어 있었다. 보고를 마친 박소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다른 파일을 열었다. 후보님, 그리고 이것은 보고 드려야 할지 고민했습니다만. 화면에는 한 남자의 프로필이 떠 있었다. 강지훈, 전 국토정보원 해외 파트 블랙 요원, 코드명 이레이저. 6년 전 비공식적으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민간 보안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인물. 그리고 그의 프로필 옆에는 작은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다. 6살 이름은 강민준. 서연의 숨이 멎었다. 지난 6년간 강철처럼 단련했던 그녀의 감정 통제력이 그 사진 한 장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 사진 속 자신을 닮은 눈을 가진 아이가 천사처럼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의 곁을 지키고 있는 남자는 폭풍우 치던 그날 밤 자신을 지켜주었던 바로 그 남자였다. 아이의 나이는 6살. 모든 퍼즐 조각이 한순간에 맞춰지며 그녀의 머릿속을 강타했다. 그날 밤의 결과가 그녀가 존재조차 몰랐던 그녀의 아이가 세상에 있었다. 차가운 분노와 전략으로 가득 찼던 그녀의 심장에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아들에 대한 미안함, 자신을 기만했던 운명에 대한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를 지켜내야 한다는 원초적인 모성애였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더 이상 정의 구현이나 과거의 청산 같은 거창한 명분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전쟁은 이제 자신의 아들이 살아갈 세상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언젠가 아들 앞에 떳떳하게 서기 위한 처절한 싸움이 되어버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확대해 민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것은 최진철이 예상하지 못한 가장 큰 변수이자 동시에 그녀에게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였다. 최진철이 강지훈과 민준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터였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만 했다. 더 이상 여유를 부릴 시간이 없었다. 서연은 눈물을 닦고 다시 냉정한 전략가의 얼굴로 돌아왔다. 박 실장, 지금부터 강지훈 씨와 아이에 대한 24시간 비밀 경호를 붙여. 절대 그들이 눈치채서는 안 돼. 그리고 최진철 회장이 그들의 존재를 아는지 안다면 어디까지 아는지 파악해. 우리가 가진 모든 정보망을 동원해서.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지훈에게 직접 연락하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지금 섣불리 접촉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원래 계획을 앞당기기로 결심했다. 차근차근 최진철의 숨통을 조여가려던 계획을 버리고 단번에 그의 심장을 꿰뚫을 수 있는 한 방을 준비해야 했다. 그것은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방식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아들의 안전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이었다. 그녀는 태양그룹의 내부 비리를 폭로할 가장 강력한 증거, 판도라의 상자라고 불리던 파일을 열 준비를 했다. 집무실에 홀로 남은 서연은 태블릿 PC에 저장된 민준의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잃어버린 6년의 세월에 대한 슬픔과 자신의 아들을 향한 애틋함, 그리고 모든 것을 앗아가려 하는 적에 대한 불타는 증오가 그녀의 안에서 소용돌이쳤다. 사냥꾼은 이제 자신의 새끼를 지켜야 하는 어미 맹수가 되었다. 그리고 굶주린 어미 맹수는 그 어떤 적보다도 잔인하고 무서운 법이었다. 그녀의 전쟁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태양그룹의 심장부 펜트하우스에 위치한 최진철 회장의 집무실은 도시의 야경을 발 아래에 두고 있었다. 최고급 마호가니 책상에 앉은 최 회장은 시가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그림자처럼 서 있는 보안 책임자 조 이사가 있었다. 조 이사는 전직 특수부대 출신으로 최 회장의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충실한 사냥개였다. 그의 손에는 강지훈의 신상 파일이 들려 있었다. 전직 국토정보원 요원이라고
그것도 6년 전에 은퇴한 최진철은 코웃음을 쳤다. 그의 눈에는 경멸감이 가득했다. 고작 애딸린 호랍이 하나 때문에 이렇게 호들갑이란 말인가. 한서연 그 계집이 믿는 구석이 고작 이런 놈이었어. 그는 강지훈을 자신과 한서연 사이에 게임에 끼어든 하찮은 방해물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 그의 오만함은 수십 년간 권력의 정점에서 군림하며 길러진 것이었다. 조 이사는 고개를 숙이며 신중하게 말했다. 하지만 회장님, 그의 경력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해외 블랙 요원이었고 기록상으로는 거의 모든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끈 인물입니다. 코드명 이레이저, 흔적을 지우는데 전문가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진철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에게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다. 아무리 날고 기던 맹수라도 이빨이 빠지고 발톱이 무뎌지면 그저 동물원의 구경거리에 불과했다. 경고만 해. 그놈이 더 이상 한서연의 일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자기 아들 뒤치다거리나 하며 조용히 살아야 한다는 걸 똑똑히 가르쳐 주란 말이다. 최진철은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죽이지는 말되 평생 공포에 떨며 살게 만들라는 잔인한 명령이었다. 그는 강지훈이라는 존재를 통해 한서연에게도 메시지를 보내려 했다. 너의 약점을 우리는 알고 있으며 언제든 그것을 파괴할 수 있다는 무언의 협박이었다. 조 이사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다. 그날 밤 지훈은 민준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아이는 차 안에서 오늘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했다. 지훈은 아이의 노래에 맞춰 작게 허밍을 하며 운전대를 잡았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백미러에 고정되어 있었다. 마트에서부터 계속해서 따라붙는 검은색 밴 한 대. 전문적인 미행 솜씨는 아니었지만 노골적인 압박감은 그들의 의도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올 것이 왔다고 그는 생각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지훈의 모든 감각이 곤두섰다. 주차장은 평소보다 어둡고 인적이 드물었다. CCTV 몇 개가 수리 중이라는 팻말과 함께 꺼져 있었다. 너무나도 전형적이고 조잡한 함정이었다. 그는 민준을 돌아보며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아, 아빠가 잠깐 볼 일이 있으니까 차에서 내리지 말고 문 꼭 잠그고 있어. 금방 올게. 그는 아이에게 작은 태블릿 PC를 쥐어주며 시선을 돌렸다. 지훈이 차에서 내리자 어둠 속에서 4명의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지훈을 둘러쌌다. 손에는 야구방망이와 수의 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상대를 얕보는 거만함과 폭력에 대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강지훈 씨, 최 회장님께서 안부 전해달라고 하시더군. 남의 일에 함부로 끼어들면 어떻게 되는지 좀 가르쳐주라고 하셨어.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남자의 어깨 너머로 자신의 차 안에 있는 민준의 모습을 확인했다. 아이는 다행히 태블릿 PC에 정신이 팔려 이쪽 상황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지훈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빠르고 조용하게, 아이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그는 천천히 자신의 재킷 단추를 풀었다. 싸움에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든 거추장스러울 뿐이었다. 괴한들이 달려드는 것은 한순간이었다. 야구 방망이가 공기를 가르는 소리와 함께 그의 머리를 향해 날아들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지훈의 모습이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지훈은 야구 방망이를 휘두른 남자의 겨드랑이 밑으로 파고들어 팔꿈치로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아욱하는 신음과 함께 남자가 쓰러졌다. 모든 것은 단 1초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나머지 3명은 동료가 쓰러진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그 짧은 순간의 망설임이 승패를 갈랐다. 지훈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마치 춤을 추듯 부드럽게 움직이며 다음 목표물을 향했다.
쇠파이프를 든 남자의 손목을 꺾어 무기를 빼앗고 그 파이프로 다른 남자의 무릎 관절을 내리쳤다. 비명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다. 그는 단순한 싸움꾼이 아니었다. 그는 인체의 급소와 약점을 파고들어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살상병기였다. 마지막으로 남은 리더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는 눈앞의 남자가 자신들이 상대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님을 깨달았다. 하지만 도망치기에는 너무 늦었다. 지우는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 그의 멱살을 움켜쥐고 주차장 기둥에 처박았다. 컥 남자는 숨을 쉬지 못하고 버둥거렸다. 지우는 그의 귓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내 주인에게 돌아가서 전해. 다음에 또 내 놈 같은 개들을 보내면 그때는 숨쉬는 상태로 돌려보내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내 아들 근처에 한 번만 더 얼씬거리면 내 놈들의 세상을 조각조각 분해해버릴 테니까. 지우는 말을 마친 후 남자의 어깨를 잡아 그대로 탈골시켜버렸다. 끔찍한 비명과 함께 남자는 바닥으로 쓰러져 고통스럽게 몸부림쳤다. 지우는 쓰러진 남자들을 한번 차갑게 훑어본 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의 차로 돌아갔다. 채 올라탄 그는 민준을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다. 민준아, 오래 기다렸지. 아빠가 아는 아저씨들이랑 잠깐 할 얘기가 있어서. 그는 태연하게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민준은 아무것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였다. 방금 전 4명의 남자를 지옥으로 떨어뜨린 남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오직 다정한 아버지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그의 완벽한 감정 통제는 보는 이로 하여금 소름이 돋게 할 정도였다. 같은 시각 최진철 회장은 조 이사로부터 처참한 결과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 오만했던 미소는 사라지고 분노와 당혹감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는 자신이 하찮게 여겼던 은퇴한 요원이 아니라 잠들어 있던 호랑이의 꼬리를 밟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시가를 잿더리에 비벼 끄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강지훈, 이레이저, 게임이 재밌어지겠군. 판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상대에게 경계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지하 주차장에서의 격돌 이후 강지훈은 자신의 방식이 틀렸음을 깨달았다. 어둠 속에서 홀로 아들을 지키며 적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것은 수동적인 방어에 불과했다. 최진철이 다시 아들을 노리기 전에 그는 먼저 움직여야만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가 필요했다. 한서연이 지난 6년간 무엇을 준비했으며 그녀가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이 무엇인지 알아야 했다. 더 이상 그녀를 과거의 여자나 아들의 생모가 아닌 이 전쟁의 핵심 변수로 놓고 판단해야 했다. 그녀에게 접촉하는 것은 위험한 도박이었다. 그녀의 주변은 이미 태양그룹의 감시망에 둘러싸여 있을 것이 분명했다. 어설픈 시도는 자신과 민준의 위치를 노출시킬 뿐만 아니라 그녀의 계획까지 망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옛 코드명 이레이저에 걸맞은 방식으로 움직여야 했다. 흔적을 남기지 않고 적의 감시망을 꿰뚫고 그녀의 심장부로 메시지를 전달해야 했다. 지우는 며칠 밤낮으로 한서연의 선거 캠프 내부 네트워크를 분석했다. 그는 철옹성 같은 방화벽의 미세한 균열을 찾아냈고 마침내 캠프의 보안을 총괄하는 인물이자 한서연의 최측근인 박소진 실장의 개인 회선에 접근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누구도 추적할 수 없는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는 단 한 줄이었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 태양이 떠오르면 그림자는 사라진다. 6년 전의 남자가. 그것은 6년 전 그녀가 남긴 쪽지에 대한 대답이자 오직 2사람만이 알 수 있는 암호였다. 메시지는 즉각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박소진은 정체불명의 침입자에 의해 내부 보안망이 뚫렸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하지만 메시지를 본 한서연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녀는 즉시 발신자가 누구인지 알아차렸다. 강지훈, 그가 먼저 자신에게 손을 내민 것이다.
그녀의 경호팀으로부터 지하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을 보고받은 직후였다. 그가 최진철의 경고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듣고 그녀는 그의 능력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이제 자신을 향하고 있었다. 서연은 깊은 고뇌에 빠졌다. 그를 자신의 계획에서 배제하려 했던 것은 그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최진철은 이미 그들의 존재를 알고 공격을 시작했다. 이제 거리를 두는 것은 더 이상 안전한 선택지가 아니었다. 오히려 힘을 합치지 않으면 각계격파당할 위험이 더 컸다. 그녀는 결심했다. 위험한 도박이지만 이제는 판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때였다. 그녀는 박소진을 통해 지훈이 제시한 안전통신 프로토콜에 응했다. 마침내 6년 만에 첫 대화가 이루어졌다. 직접적인 만남이 아닌 몇 겹으로 암호화된 음성 변조 채널을 통해서였다. 지지직거리는 노이즈 너머로 들려오는 서로의 목소리는 낯설면서도 기묘한 긴장감을 품고 있었다.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지훈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왜 돌아온 거지? 질문에는 수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었다. 원망, 분노,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혼란까지. 서연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는 그의 분노를 충분히 이해했다. 당신과 아이를 위험에 빠뜨릴 생각은 없었어. 아니, 솔직히 말하면 아이의 존재조차 최근에 알았어.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겠지. 하지만 내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최진철은 영원히 어둠 속에서 더 큰 괴물이 되었을 거야. 언젠가는 당신과 아이의 평화로운 삶까지 삼켜버렸을지도 몰라. 그녀는 변명하지 않았다. 자신의 선택과 그로 인한 결과를 담담히 설명했다. 지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당신의 대의 명분 때문에 내 아들이 위험에 처했어. 어젯밤 최진철의 개들이 내 아들이 타고 있는 차를 둘러쌌어. 그 말에 서연은 숨을 삼켰다. 보고를 통해 알고 있었지만 지훈의 입을 통해 직접 듣는 것은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왔다. 아들이 겪었을 공포를 상상하자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무력함에 치를 떨었다. 알고 있어. 그래서 연락에 응한 거야. 더 이상 혼자서는 안 되겠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그 말을 기점으로 그들의 대화는 개인적인 감정의 영역을 넘어섰다. 그들은 각자가 가진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지훈은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의 세부 사항과 자신이 역으로 전달한 경고 메시지를 설명했다. 서연은 최진철의 성격과 태양그룹 내부의 권력 구조, 그리고 자신이 확보한 증거의 일부를 공개했다. 그들은 마치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온 파트너처럼 순식간에 상황을 분석하고 적의 다음 수를 예측했다. 그들은 서로가 가진 능력이 완벽하게 상호 보완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훈은 전술적인 움직임과 물리적인 위협에 대처하는 데 특화되어 있었고, 서연은 전략적인 판을 짜고 정보를 분석하며 여론을 움직이는 데 능했다. 한 명은 어둠 속의 날카로운 비수였고, 다른 한 명은 빛 속에서 움직이는 거대한 방패였다. 함께 싸운다면 최진철이라는 괴물을 잡을 수 있는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터였다. 하지만 그들의 연대는 신뢰가 아닌 필요에 의해 맺어진 것이었다. 지훈은 여전히 그녀의 진짜 계획을 의심했고, 그녀가 아들을 또 다른 장기말로 이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서연 역시 그를 온전히 믿을 수 없었다. 그가 자신의 복수보다 아들의 안위를 우선시하여 결정적인 순간에 발을 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대화 밑바닥에는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인 불신과 상처가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긴 대화 끝에 그들은 마지못해 동맹을 맺었다. 지훈은 민준의 신변 보호와 외부 위협에 대한 전술적 대응을 책임지기로 했다. 서연은 자신의 정치적 싸움을 계속하며
태양그룹의 내부를 흔드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 그들은 앞으로의 비상 연락망과 정보 공유 방식을 정했다. 그것은 재회가 아니었다. 생존을 위한 그리고 공동의 목표를 위한 위태로운 계약의 시작일 뿐이었다. 통화가 끝난 후 두 사람은 각자의 공간에서 깊은 고독에 잠겼다. 지우는 서재의 모니터를 통해 잠든 민준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동맹이 생겼지만 그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다. 이제 그는 자신과 아들뿐만 아니라 한서연이라는 거대한 폭풍의 중심까지 신경 써야 했다. 서연은 집무실에서 민준의 사진을 손에 쥔 채 눈을 감았다. 가장 강력한 아군을 얻었지만 그 대가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을 죽음의 문턱으로 끌어들였다. 위험한 동맹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위태로운 동맹이 맺어진 후 강지훈과 한서연은 각자의 전장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감정적인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오직 암호화된 채널을 통해 건조한 사실과 날카로운 분석만이 오고 갔다. 지훈은 어둠 속에서 칼을 가는 암살자처럼, 서연은 빛의 광장에서 군대를 지휘하는 사령관처럼 움직였다. 두 개의 상반된 세계에서 시작된 그들의 공세는 서서히 최진철이라는 거대한 성의벽을 침식하기 시작했다. 지훈은 가장 먼저 자신의 유일한 연줄인 김민석 팀장을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인적이 드문 새벽의 수산시장이었다. 비린 생선 냄새와 사람들의 활기찬 외침 속에서 그들의 만남은 누구의 시선도 끌지 않았다. 지훈은 지난번 주차장 습격의 배후를 추적하며 얻어낸 용역업체의 이름과 계좌번호를 건넸다. 그것은 그가 직접 발로 뛰며 얻어낸 살아있는 정보였다. 이 돈의 출처를 추적해줘. 태양그룹에서 나온 것이겠지만 어떤 경로를 거쳐서 누구의 손을 통해 흘러 들어갔는지 알아야겠어. 김민석은 지훈이 건넨 자료의 중요성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 요청이 아니라 거대한 범죄 조직의 꼬리를 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였다. 그는 국가기관의 감시망을 피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금 흐름을 추적하겠다고 약속했다. 지훈은 그의 능력과 충성심을 믿었다. 국토정보원에서 버림받은 외로운 늑대였지만 김민석의 실력만큼은 진짜였다. 같은 시간 한서연은 양재에서 싸우고 있었다. 그녀는 국회의원 후보로서 참여한 국토교통위원회 청문회에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그녀의 목표는 최근 몇 년간 태양그룹의 자회사들이 독점적으로 수주한 대규모 국책 사업들이었다. 그녀는 평범한 비리 의혹 제기가 아닌 사업자 선정 과정의 절차적 허점과 환경 영향평가 보고서의 조작 가능성 등 누구도 쉽게 반박할 수 없는 전문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며 관련 공무원들을 압박했다. 청문회에 출석한 고위 공무원들은 그녀의 집요한 질문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 중 몇몇은 명백히 최진철의 사람들이었다. 서연은 그들의 미세한 표정 변화와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대중과 언론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이용해 굳게 닫혀있던 성벽에 작은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녀의 싸움은 총성 없는 전쟁이었지만 그 파급력은 물리적인 충돌보다 훨씬 강력했다. 며칠 후 두 사람의 노력은 첫 번째 결실을 보았다. 지훈은 김민석으로부터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세탁된 자금의 최종 목적지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돈은 국토교통부의 한 고위 관료에게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동시에 서연은 청문회에서 압박했던 바로 그 관료가 문제의 국책 사업들을 승인해준 핵심 인물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파고들었던 땅굴이 마침내 한 지점에서 만났음을 확인했다. 그들의 암호화된 통화는 흥분과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지훈의 모니터에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서연의 모니터에는 관련 인물들의 관계도가 펼쳐져 있었다. 그들은 각자가 가진 정보를 퍼즐 조각처럼 맞춰 나갔다. 지훈이 찾아낸 유령 회사의 이름이
서연이 확보한 내부 고발 자료에 등장했고 서연이 지목한 정치인의 이름이 지훈이 추적한 계좌의 소유주와 연결되었다. 점과 점이 이어져 선이 되고 선들이 얽혀 거대한 거미줄의 형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들이 파헤칠수록 어둠은 더욱 짙고 깊어졌다. 태양그룹의 비례는 단순한 뇌물 공여 수준이 아니었다. 그것은 입법, 사법, 행정의 핵심부에 뿌리내린 거대한 부패 카르텔이었다. 최진철은 거미줄의 중심에 앉아 모든 것을 조종하는 검이었고 정계와 재계 법조계의 유력 인사들은 그의 먹잇감을 물어다주는 충실한 하수인이거나 혹은 거미줄에 걸려 발버둥치는 또 다른 희생양이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태양그룹의 잔인한 과거와 마주하기도 했다. 그들이 추적하던 한 유령 회사는 과거 태양그룹에 의해 강제 합병된 후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한 중소기업 사장의 것이었다. 당시 경찰과 검찰은 단순 자살로 사건을 종결했지만 지훈과 서연이 찾아낸 자료들은 그의 죽음이 명백한 타살이며 그 배후에 태양그룹이 있음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억울하게 희생된 영혼들을 위한 것이 되기도 했다. 그들의 움직임이 거미줄을 흔들자 중심에 있던 거미도 마침내 반응하기 시작했다. 지훈과 민준에 대한 감시는 더욱 노골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했다. 한 번은 민준의 유치원 통학버스가 브레이크가 파열된 덤프트럭과 충돌할 뻔한 아찔한 사고가 있었다. 지훈의 동물적인 감각과 운전 실력이 아니었다면 끔찍한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 서연의 선거 캠프 사무실에는 의문의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더 이상 파고들면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겠다는 위험이 커질수록 두 사람의 연대는 역설적으로 더욱 단단해졌다. 그들은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필사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의 다음 행동을 예측했다. 불신과 원망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관계는 공동의 목표와 공동의 위험 속에서 점차 기묘한 신뢰 관계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서로의 유일한 방패였다. 그날 밤 지훈과 서연은 통화 화면 너머로 그들이 완성한 거대한 부패 네트워크의 지도를 보고 있었다. 수십 명의 이름, 수백 개의 회사, 수천억 원의 돈이 얽히고 설킨 지도는 마치 지옥의 단면도처럼 보였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서연이었다. 생각보다 훨씬 거대하군. 이건 최진철 한 명과의 싸움이 아니었어. 우리는 이 나라의 시스템 자체와 싸우고 있는 건지도 몰라. 화면 너머 지훈의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그렇다면 시스템 전체를 부숴버리면 돼. 그의 말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괴물을 잡기 위해 기꺼이 괴물이 되겠다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거대한 악의 실체와 마주한 두 사람은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코너에 몰린 호랑이는 더욱 사나워지는 법이다. 최진철 회장은 자신의 제국을 뒤흔드는 보이지 않는 공격에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한서연의 정치적 공세는 날이 갈수록 거세졌고 강지훈이라는 유령은 자신의 충실한 사냥개들을 무력화시킨 채 어둠 속에서 계속 숨통을 조여왔다. 그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부패의 성벽 곳곳에서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의 오랜 동업자였던 정치인들과 관료들은 불안에 떨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최진철의 집무실에는 무거운 분노가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조이색에서 또 다른 실패를 보고받았다. 강지훈에 대한 추가적인 위협과 감시는 번번이 그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무력화되었다. 최 회장은 마침내 깨달았다. 이 싸움은 더 이상 돈과 권력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이성과 전략이 아닌 원초적인 본능과 야만성으로 판을 뒤엎기로 결심했다. 그는 마지막 선을 넘기로 했다. 아이를 데려와. 최진철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조 이사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아무리 더러운 일을 도맡아 해왔지만 어린아이를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하지만 그는 주군의 명령에 토를 달 수 없었다. 그 아이는 저들의 아킬레스건이야. 발목을 자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심장을 직접 뜯어내야 전쟁이 끝난다. 최진철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것은 전략이 아닌 막다른 길에 몰린 짐승의 발악이었다. 그 시각 지우는 모든 위험을 잠시 잊은 채 민준과 함께 한적한 공원에서 늦가을의 햇살을 즐기고 있었다. 아이는 낙엽더미 위를 구르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지훈의 얼굴에는 다정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무거운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었다. 이 평화가 언제 깨질지 모른다는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한 긴장감이었다. 그는 아들의 웃는 얼굴을 자신의 눈과 마음에 하나라도 더 깊이 새기려 애썼다. 폭풍 전의 고요는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오히려 비현실적이었다. 비극은 가장 평화로운 순간에 찾아왔다. 지훈이 잠시 벤치에 앉아 물을 마시는 사이 한 여자가 다급하게 그에게 다가와 도움을 요청했다. 자신의 아이가 저쪽에서 넘어졌는데 피가 많이 난다는 것이었다. 지훈의 훈련된 감각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경고했지만 아이가 다쳤다는 말에 그는 본능적으로 여자가 가리키는 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가 민준에게서 눈을 뗀 것은 불과 2초 남짓. 하지만 그 찰나의 순간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다. 다시 고개를 돌렸을 때 낙엽더미 위에서 놀던 민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 자리에는 아이가 가지고 놀던 작은 공룡 인형만이 덩그러니 떨어져 있었다. 지훈의 심장이 멎었다.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그의 귀에 멀어지는 자동차의 타이어 마찰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지훈은 미친 듯이 소리가 들려온 공원 출구 쪽으로 달려갔다. 그의 시야 끝에 검은색 밴 한 대가 빠르게 사라지는 것이 보였다. 아이의 얼굴이 창문 너머로 스쳐 지나간 것 같았다. 민주나 지훈의 절규가 공허한 공원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는 절망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감정이 지워지고 오직 목표를 추적하는 기계적인 이성만이 남았다. 그는 즉시 자신의 차를 향해 전력 질주했다. 이번의 납치는 지난번 주차장의 어설픈 협박과는 차원이 달랐다. 주의를 끌기 위한 미끼 시야를 가리는 연막, 그리고 목표를 탈취하는 실행조까지. 완벽하게 계획된 전문적인 작전이었다. 지훈은 맹렬한 속도로 사라진 밴을 추격했다. 도심의 복잡한 도로 위에서 위험천만한 추격전이 벌어졌다. 하지만 적들은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그들은 여러 갈래의 길로 흩어지며 추격을 따돌렸고 결국 지훈은 막다른 골목에서 그들의 흔적을 놓치고 말았다. 그는 분노에 차 주먹으로 핸들을 내리쳤다. 자신의 눈앞에서 아들을 잃었다는 자책감과 무력감이 그의 온몸을 집어삼켰다. 그는 잠시 거친 숨을 몰아쉬다 떨리는 손으로 암호화된 비상 채널을 눌렀다. 그때 한서연은 생방송 토론회에 참석 중이었다. 날카로운 논리로 상대 후보를 몰아붙이며 토론의 주도권을 잡아나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주머니 속에서 약속된 비상신호의 진동이 울렸다.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급히 양해를 구하고 방송국 복도로 빠져나왔다. 무슨 일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감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수화기 너머로 지훈의 억눌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놈들이 민준이를 데려갔어. 그 순간 서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가 6년간 지키고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었다. 카메라 앞에서 당당하던 정치인의 모습은 사라지고 아들을 잃은 어미의 원초적인 공포만이 남았다. 그녀는 복도벽에 기댄 채 간신히 몸을 가눴다. 자신의 전쟁이, 자신의 복수가 결국 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진실의 대가는 이토록 잔인했다. 최진철의 연락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는 지훈이 아닌 서연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자의 오만함이 가득했다. 똑똑한 줄 알았더니 어미는 어쩔 수 없군.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놔. 그리고 기자회견을 열어서 후보를 사퇴하고 네가 지금까지 제기한 모든 의혹이 거짓이었다고 발표해. 그럼 아들 얼굴은 다시 볼 수 있을 거다. 그는 그녀에게 단 12시간의 시간을 주었다. 전화기 너머로 두 사람의 절박한 목소리가 오고 갔다. 지훈의 냉정한 이성은 아들을 구출할 작전을 세우기 시작했고 서연은 최진철을 상대하며 시간을 벌어야 했다. 지훈은 김민석에게 연락해 납치 차량의 경로를 추적하고 도시의 모든 CCTV를 분석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자신이 놓친 아주 작은 단서라도 찾아내야만 했다. 네가 놈과 통화하며 시간을 끄는 동안 내가 우리 아들을 되찾아오겠어. 지훈의 목소리는 분노와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시계는 무섭도록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시간이 아이의 목숨을 담보로 움직이는 것 같았다. 서연은 텅 빈 대기실에서 창백한 얼굴로 기자회견문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괴물에게 무릎 꿇을 준비를 해야 했다. 한편 도시의 어딘가에서 지훈은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총기를 점검하고 있었다. 그의 눈은 아들을 되찾기 위한 복수심으로 차갑게 불타고 있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한 필사적인 사투 시간과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결전의 시간, 12시간이라는 사형 선고의 마지막 모래알이 떨어지고 있었다. 도시의 모든 시선은 한서연이 소집한 긴급 기자회견장으로 쏠려 있었다. 언론사 기자들로 발 디딜 틈 없는 그곳은 한신의 정치인의 몰락을 목격하기 위해 모인 하이에나의 무리와도 같았다. 최진철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최고급 와인을 따르며 여유롭게 생중계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같은 시각 도시의 반대편 버려진 폐공장 지대에는 죽음의 정적이 감돌았다. 강지훈은 어둠과 하나가 되어 녹슨 철제 구조물 위를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김민석이 목숨을 걸고 찾아낸 민준이 갇혀있는 장소였다. 그의 손에는 차가운 소음기 달린 권총이, 그리고 그의 심장에는 아들을 되찾겠다는 불타는 집념이 들려 있었다. 한 명은 빛의 무대 위에서, 다른 한 명은 어둠의 시면에서. 두 사람의 마지막 전쟁이 동시에 시작되고 있었다. 마침내 한서연이 연단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다. 그녀는 잠시 떨리는 숨을 고른 후 준비된 원고를 향해 입을 열었다. 먼저 저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힘없이 들렸다. 최진철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와인잔을 부딪혔다. 항복 선언이었다. 그 순간 지훈은 공장의 첫 번째 경계선을 돌파했다. 그는 적외선 감지기를 교란시키고 소리 없이 경비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만들었다. 그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군더더기가 없었다. 그는 아들을 구하러 온 아버지가 아니라 목표를 제거하기 위해 투입된 인간 병기 이레이저 그 자체였다. 그의 눈에는 오직 공장 중심부로 향하는 최단 경로만이 보일 뿐이었다. 기자회견장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제가 그동안 제기했던 태양그룹에 대한 모든 의혹은 저의 섣부른 판단과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져갔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녀는 고개를 들어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공포에 질린 패배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최진철 회장의 부패를 과소평가했다는 것입니다. 순간 기자회견장 전체가 얼어붙었다. 최진철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서연의 등 뒤에 설치된 거대한 스크린에 지난 몇 주간 지훈과 그녀가 함께 완성한 거대한 부패의 거미줄이 나타났다. 수십 명의 이름, 수백 개의 유령 회사, 그리고 천문학적인 금액이 오고 간 계좌 내역들이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그것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다.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던 거대한 악의 실체를 대중 앞에 소환하는 의식이었다. 스크린이 켜지는 것과 동시에 박소진은 준비된 모든 원본 데이터를 국내 모든 언론사와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에 일제히 전송했다.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다. 기자회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질문을 쏟아냈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져 나왔다. 서연은 그 혼돈의 중심에서 굳건히 서서 외쳤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리고 최진철 회장은 지금 이 순간 제 아들을 납치해 이 모든 진실을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서연의 외침은 공장 내부에 있던 지훈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이미 건물의 심장부로 진입해 있었다. 그의 등장은 적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다. 어둠 속에서 나타나 소리 없이 동료들을 쓰러뜨리는 그의 모습에 최진철의 정예 경호팀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 총성이 울려 퍼지고 지훈은 엄폐물 사이를 구르며 정확하게 적의 급소를 노렸다. 그의 총구는 불필요한 살상을 피하면서도 상대를 확실하게 무력화시키는 곳을 향했다. 마침내 그는 민준이 갇혀 있는 중앙 제어실 문 앞에 도달했다. 그곳을 지키고 있는 것은 마지막 수문장 조 이사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말도 오가지 않았다. 오직 서로를 죽이려는 살기만이 공간을 가득 메웠다. 전직 특수부대원과 전직 블랙요원의 마지막 대결이었다. 그들의 싸움은 단순한 기술의 경연이 아니었다. 한쪽은 맹목적인 충성심을, 다른 한쪽은 아들을 지키려는 부성애를 걸고 싸웠다. 육탄전은 처절했다. 주먹과 발이 오고 가고 두 사람의 몸은 상처투성이가 되었다. 조 이사의 힘은 지훈을 압도했지만 지훈의 움직임은 더욱 효율적이고 날카로웠다. 그는 고통을 감내하며 상대의 빈틈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마침내 그는 조 이사의 공격을 피하며 그의 관절을 꺾었고 고통으로 무너진 그의 목에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조 이사는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지훈은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제어실의 문을 열었다. 방 한구석 의자에 묶여 겁에 질린 채 울고 있는 민준이 보였다. 민준아 지훈이 달려가 아이를 끌어안고 묶인 밧줄을 풀어주었다. 아이는 아빠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 무서웠어. 지훈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아빠가 있잖아. 혼돈과 폭력의 한가운데서 두 부자는 잠시나마 서로의 온기를 확인했다. 그 시각 최진철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망연자실한 채 스크린을 보고 있었다. 기자회견장에 혼란 무너지는 자신의 제국, 그리고 방금 끊긴 조 이사와의 통신까지.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다급하게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지만 그가 믿었던 권력자들은 누구 하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불타는 배에서 뛰어내린 쥐새끼들이었다. 창밖으로 점점 가까워지는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정의의 심판이 혹은 그가 만들어낸 괴물들이 그를 삼키기 위해 다가오고 있었다. 거대한 폭풍이 핥히고 지나간 자리에는 폐허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고요한 여명이 찾아왔다. 한서연의 폭로와 강지훈의 사투가 동시에 끝을 맺은 그 순간 대한민국은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최진철 회장의 제국은 하룻밤 사이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그의 펜트하우스에는 와인잔 대신 차가운 수갑이 축배를 들던 동업자들 대신 특별 검사팀이 들이닥쳤다. 거미줄의 중심에 앉아 모든 것을 조종하던 거미는 결국 자신이 쳐놓은 그물 위에서 허무하게 최후를 맞았다. 폐공장에는 사이렌 소리가 가득했다. 지훈은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숨긴 채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현장을 수습하는 것을 어둠 속에서 지켜보았다. 그는 기절한 조 이사와 경호원들을 익명의 신고자가 제압한 것으로 꾸몄다. 그의 싸움은 이제 끝났다. 그의 역할은 다시 평범한 아버지 아들을 지키는 보호자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구급차에 올라타 겁에 질린 민준의 작은 손을 꼭 잡아주었다. 아이의 온기가 그의 지친 영혼을 위로해 주었다. 한서연이 시작한 전쟁의 파급력은 상상 이상이었다. 태양그룹과 결탁했던 정관계 인사들이 줄줄이 옷을 벗었고 검찰 내부에서도 대대적인 숙청 작업이 시작되었다. 대한민국을 좀먹던 거대한 부패의 환부가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고 고통스럽지만 새로운 살이 돋아날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한서연은 그 개혁의 중심에 섰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를 꿈꾸는 개인이 아닌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시대의 상징이 되었다. 세 사람의 재회는 모든 소란이 가라앉은 후 한적한 병실에서 이루어졌다. 검사를 마치고 잠든 민준의 곁을 지키고 있던 지훈의 앞에 서연이 조심스럽게 들어섰다. 6년 만에 처음으로 어떠한 장벽도 없이 서로를 마주한 순간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는 미안함, 고마움, 그리고 아직 풀리지 않은 수많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서연은 잠든 아들의 얼굴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잠겨 있었다. 나 때문에 당신과 아이가 너무 많은 위험을 겪었어.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 탓이 아니야. 우리가 맞서 싸워야 했던 적이 너무 거대했을 뿐이야. 당신은 용감했어. 그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진심 어린 이해와 존중을 표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원망하지 않았다. 함께 사선을 넘어온 동지로서 그리고 하나의 부모로서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그들은 가족이 되는 법을 서툴게 배워나갔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다. 지훈과 민준 두 사람만의 세상에 서연이라는 새로운 존재가 들어왔다. 민준은 처음에는 서연을 텔레비전에 나온 아줌마라고 부르며 경계했지만 서연의 진심 어린 사랑과 노력에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툰 솜씨로 아이의 밥을 차리고 동화책을 읽어주며 잃어버린 6년의 시간을 메우려 애썼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른 후 그들은 주말을 맞아 조용한 바닷가를 찾았다. 차갑지만 상쾌한 겨울 바다의 바람이 그들의 뺨을 스쳤다. 민준은 아빠와 엄마의 손을 양쪽에 잡고 모래사장을 뛰어다녔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파도소리와 어우러져 평화롭게 울려 퍼졌다. 지훈과 서연은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란히 걸었다. 그들의 발자국이 하얀 모래사장 위에 나란히 새겨졌다.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지훈이 먼저 물었다. 서연은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정치는 계속해야겠지. 하지만 이제는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민준이가 살아갈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당신은 그녀의 질문에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한때 총을 잡았던 그 손은 이제 아들의 작은 손을 잡는데 더 익숙해져 있었다. 나는 그냥 아빠로 살고 싶어. 민준이 곁에서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평범한 아빠. 그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그가 오랫동안 꿈꾸어왔던 삶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서로의 미래에 대해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그들의 미래는 이제 서로를 빼놓고는 그려질 수 없다는 것을. 저녁 노을이 수평선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했다. 민준이 지쳐 잠들자 지훈은 아이를 안아들었다. 서연은 지훈의 옆에 다가와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자연스럽게 지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들은 말없이 함께 노을을 바라보았다.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함께 맞이하는 새로운 새벽이었다.
그들의 앞날이 마냥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상처는 서서히 아물어야 하고 신뢰는 시간을 들여 쌓아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들에게 기댈 수 있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그들은 어떤 시련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차가운 겨울 바다 위로 떠오르는 별들을 보며 세 사람은 조용히 집으로 향했다. 그들의 상처 입은 영혼들이 마침내 안식처를 찾은 것이다. 길고 길었던 싸움은 끝났고 그 자리에는 어렵게 얻어낸 평화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조용한 희망만이 남아 있었다. 가족은 모든 것의 시작이었고 또한 모든 것의 끝이었다.